네,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좀 여였네요. 예, 당 안팎으로 이렇게 살찔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부터 좀 짚어보죠. 예. 다 꼼꼼히 보셨을 텐데 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참담하죠. 참담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다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에는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판결문 중에 꼼꼼히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그런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말하자면 감형 사유가 됐던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욕스러웠던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령이고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감형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모든 논거들이 사실 다 논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참담하면서도 좀 부끄러우면서도 그 지점이 가장 저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즉 무기징역을 다 살게 하도록 사면금지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이시죠? 예.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전에 오늘 법사 1소위에 상정된 법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하나는 이 사면 관련한 법안인데 오전에는 사실 상법 개정안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아마 오후에 제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면과 관련한 이른바 사면금지법이 논의될 텐데요. 아직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면금지법의 취지는 제가 공감이 되지만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마 위헌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인데 이것을 법으로서 금지한다고 해서 과연 금지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이거를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의 완충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좀 짚어보죠. 예. 자, 장동혁 대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재판부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는 듯한 성명을 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당한 파괴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담화문을 냈을 때에 늘 거의 예외 없이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심을 골라서 피해가는 느낌으로 담화문을 늘 작성했거든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소환하는 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담화문들을 늘 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비판 성명을 냈었는데 오늘은 도대체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소환하는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로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내지는 어떤 선거 시스템을 은연중에 흘리면서 이른바 극우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정면으로 가져오는 듯한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어떻게 공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통 비판 성명을 다 냈는데 오늘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 얘기 중에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재섭 의원도 절연 대상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이죠. 저는 절연을 요구한 것을 넘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보수정당에 남기고 한 퇴행의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민심 을 제가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절연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절연 대상이겠지만은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일부를 제외하고서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연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은 김어준 씨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자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도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광장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지칭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전한계 씨 같은 분요?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형편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 안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품지 못하는 당대표의 리더십에서 광장에 있는 세력을 끌어들여서 통합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광장 세력은 품으면서 동시에 민심을 받아들여서 당대표에게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의원들을 절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판결 직후에 입장을 냈어요. 네. 자, 그런데 대충 보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서로 상반된 성명을 하루 차이로 내놓는 거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 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도부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뜯어말렸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지도부가 누군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지도부 가운데서는 송원석 대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최고위원일 수도 있는데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아마 송원석 대표 내지는 저와 조금 더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중도 민심을 사로잡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데에서 대부분 공감을 할 텐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정반대로 간 거죠. 아마 송원석 대표가 그 발언을 들었으면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친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장 대표를 끌어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인데 김재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지율들 늘 20%대를 답보하는 사실상 만년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지금 거의 공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분열의 리더십이었고요. 한동훈 대표 제명권이나 내지는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어떤 뭐 직위 박탈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철저한 마이너스 정치를 추구해 왔거든요. 그 가운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 주신 광장 세력,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실 굉장히 무능한 리더십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 중요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친한계와 저의 어떤 같은 비슷한 지점은 아마 현재 선출된 당대표로서 무능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당장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그런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장동혁 체제를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결국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뭐 당내외 이런 반발은 물론이고 뭐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런 거를 장 대표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당내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한줌 극우 세력들을 공고하게 가지고 가면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당의 미래를 팔아서 개인의 권력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리더십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들은 장 대표를 퇴진하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혹시 깨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그런 얘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없는 거지만은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서는 아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장동혁 대표 만날 기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뭐 직간접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는 선거 못 치른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해야 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비상계엄 1주년이 되었을 때에 당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 바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비슷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길만을 계속 고립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김재섭 의원 지역구가 서울 도봉갑이죠. 그렇습니다. 지역구 다니면서 듣는 민심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민심을 국한했을 때에 부동산 등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저 위헌적인 법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대안으로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비판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장욱 대표 뭐 지지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을 우리가 투표장에 나와야 선거를 치르든 우리가 뭐 이기든 할 텐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느슨한 연성 보수 지지층들이 애초에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그 이제 3월에 대선을 치르고 6월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한 분위기에 쭉 이어가면서 6월에 지방선거 치렀을 때 투표율이 50.9%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약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투표장에 안 나왔었던 네. 건데 그 반대의 상황이 이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강성 지지층, 극우 지지층들에 소구할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연성 지지층들과 중도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메시지들이 반드시 우리 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공관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고 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군복 비슷한 야전상의 같은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행태를 눈뜨고 못 봐주겠다는 게 여론이라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판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뭐 공천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네. 진짜 판가리는 지금 당대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판을 갈지 않는 이상 암만 그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백약이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이제 그 개별적인 후보들의 판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판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의사에 반하는 판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독립적으로 저 공천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네. 누구도 공천권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기준에 따라서 내지는 뭐 사람에 따라서 이 공천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그 약속은 지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얘기 좀 해보죠.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자, 서울의 공천신문을 담당해 왔는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군요. 법원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갈등 사이에서 배현진 의원의 서울시당 공천권을 뺏기 위해서 이뤄진 조치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서 뭐 비판을 했다 이런 이유로 말하자면 징계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걸 잘 됐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배현진 의원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랑 또 다르게 네. 배현진 의원은 실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을 실제적으로 관장하고 공천 이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중책을 가진 사람인데 네.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게다가 지금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들을 받아서 추리고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쏙 빼버린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무슨 당원들 의지의 총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마찬가지로 서울시당 위원장들도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자리 역시도 서울시당에 소속되어 있는 뭐 시의원들, 대의원들의 의지의 총합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울 선거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 앞두고 제명을 한다, 뭐 이제 징계를 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사실은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뭐 사실은 승패를 가를 분수령, 상징적인 존재는 서울시장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현직 시장을 제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인재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하신 분은 이제 윤희숙 의원 정도밖에 네. 안 계시니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직 시장으로서 지금 어려운 구도 속에서 그나마 서울을 수호할 수 있는 후보자도 저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내지는 이제 지금 현직 그 어려운 지역에서의 현직 그 광역단체장들이나 이제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하거나 겁박을 하거나 공천권을 가지고 뭔가 지금의 리더십을 추종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 지난주에도 여기 나와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썩 공천을 흔쾌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갔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도 살짝 들어보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 말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의 의중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를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나마 그에 대해서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그거를 그렇게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무책임한 지도자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군요. 개연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대구로 나온다, 뭐 부산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 누구 하나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산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시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에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궐선거로 간다. 뭐 전재수 의원이 지금 뭐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자리가 비겠죠. 그 자리도 비울 수 있고 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후보로 나왔을 때 거기 빈자리를 또 대구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들 가운데서 공석이 나는 데를 계속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호사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명돼서 당적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적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보수 진영의 당대표를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느슨한 지지층 분들에게 그래도 소구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도 꽤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투표에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당 이름 바꾸는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이름이 보니까 뭐 민주공화당, 미래연대당 이 두 개로 합작됐다면서요? 뭐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는데 이름 자체에 대해서 뭐 좀 이걸 바꾼다는 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2020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바뀌었는데 당시에 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하면서 제가 지도부로 있었을 때 바뀌었던 당명이라 애착이 있는 거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의 이름을 가지고 박근혜 이제 뭐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렀을 때도 당면 바꾸자, 간판 바꾸자는 얘기 많았는데 우리가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승리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당의 대대적인 쇄신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간판만 바꿔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대해서 좀 우려고 민주공화 뭐 다 좋은 말이죠. 뭐 민주도 좋은 말이고 공화도 좋은 말인데 저는 당명을 뭘로 바꾼다고 한들,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든지 간에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선거 때 혼란만 가중되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 혼란은 가중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쇄신을 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죠.